한 소녀가 산책을 하다가 이상한 상황에서 사라졌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매우 놀라웠다. 아무도 이렇게 많은 예상치 못한 반전과 충격적인 발견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복잡한 사건 중 하나가 되었지만 결국 수사관들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크리스티 말린스는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의 대가족에서 자랐다. 그녀는 1966년 8월 28일에 태어났다. 4명의 형제 자매와 함께 도시거리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교회에서 삶을 즐겼다. 1975년 여름, 크리스티는 특히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했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집 근처에 있는 지역 수영장에 가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곳은 많은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다. 어느 날 8월 22일 크리스티는 베이비시터로 파트타임 일자리를 제안받았다. 다음 날 전곡까지 늦잠을 자고 난 후 크리스티는 기온계가 34도를 가리키는 더운 날을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수영장으로 갔다. 동생 킴과 함께 수영장이 있는 주거단지로 갔다. 킴은 즉시 시원한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크리스티는 선베드에서 햇볕을 쬐기로 했다. 크리스티와 그녀의 친구가 수영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떠난 직후 킴은 언니가 아무런 경고도 없이 자신을 혼자 두고 간 것에 놀랐다. 하지만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계속 수영하기로 했다. 나중에 킴이 집에 갔을 때 언니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몇 시간이 지나 크리스티가 점심 식사 시간에도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소녀는 언니를 찾으러 거리로 나갔고 곧 이상한 소식을 전해준 이웃을 만났다. 몇 시간 전에 여기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킴은 집으로 달려가 이 정보를 부모님께 알렸고 부모님은 즉시 경찰에 연락하여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발견된 사람의 신원 확인을 돕기 위해 개인 소지품이 보관된 곳으로 오라고 초대했다. 처음에 부모님은 소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다리의 특징적인 점을 발견하고 그것이 크리스티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신원을 확인한 후 사건의 세부 사항을 부모님께 알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가족을 지원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 오후 1시 30분 직후 구조대는 쇼핑몰 뒤 숲에서 흥미로운 발견을 했다는 한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아들의 장난감을 사러 아내와 아들과 함께 가는 중이었다. 하지만 상점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아들이 건물 뒤에 숲이 우거진 지역을 탐험하고 싶어 했다. 그곳에는 강으로 이어지는 지역 주민들에게 잘 알려진 길이 있었고 그 아름다운 경치 때문에 자주 선택되었다. 자연을 즐기기로 결심하고 그들은 길을 따라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길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가 막대기를 들고 무언가를 굽어보고 있었다. 그 사람은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자 빠르게 일어나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다. 남자는 즉시 구조대에 전화를 걸어 사건을 설명했고 이상한 일이 일어난 장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로 가장자리, 사건 현장 근처에서 가장은 불쾌한 사건을 암시하는 물건들을 발견했다. 의료 훈련을 받은 그의 아내가 도움을 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는 빠르게 가까운 쇼핑몰로 가서 거기서 경찰에 전화했다. 부부는 수사관들에게 낯선 사람을 설명했다. 젊은 남자, 키가 크고 마른, 약 20세,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검은 머리. 그는 청바지 반바지와 부츠를 신고 있었다. 이 설명을 바탕으로 경찰은 신속하게 수배 초상화를 만들었다. 사건 현장 조사는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사건 중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 조각이 발견되었지만 낯선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크리스티가 그날 입었던 티셔츠와 부츠가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중요한 흔적을 찾지 못했다.
수사관들은 범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자신의 계획을 완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단서가 없었지만 빠르게 추가 조사의 방향을 찾았다. 크리스티의 동생은 마지막으로 수영장에서 친구 캐롤과 함께 있는 소녀를 보았다고 전했다. 수사관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캐롤을 만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실종된 날 지역 라디오 방송국의 DJ라고 자신을 소개한 낯선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곧 그들의 도시에서 주 박람 후에 무료 입장권을 상품으로 하는 컬링 대회가 열릴 것이라고 알렸다. 행사는 12시 25분에 쇼핑몰에서 시작될 예정이었고 그녀는 숲 가장자리에서 추가 지시를 기다려야 했는데 이는 수사관들에게 의심스럽게 보였다. 하지만 추가 세부 사항은 더욱 이상했다. 원래 캐롤은 자신의 여동생과 함께 행사에 가려고 계획했지만 가는 길에 크리스티와 그녀의 여동생을 만났다. 결국 캐롤은 크리스티에게 함께 가자고 초대했다. 그들의 또 여동생들을 뒤로 하고 그들은 쇼핑몰로 가서 길의 시작 부분에 도착했고 거기서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잠시 후 캐롤은 쇼핑몰에서 시간을 확인하러 갔다가 몇 분 후에 돌아왔지만 크리스티는 이미 없었다. 캐롤은 좀 더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결국 떠났다. 조사 중에 경찰은 도시에서 컬링 대회가 열렸다는 확인을 찾지 못했다. 수사관들은 그 전화가 누군가가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는 시도였거나 단순히 실종과는 관련이 없는 장난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사건에서 전화를 건 사람의 신원은 통화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다. 수사는 또한 캐롤의 모순된 진술에 직면했다. 그녀는 쇼핑몰로 가는 길에 우연히 크리스티와 그녀의 여동생을 만났다고 주장했지만 킴은 그 만남이 수영장에서 있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저녁 크리스티의 어머니와 캐롤이 집 근처에서 이상한 대화를 나누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캐롤은 사과하며 사건이 이렇게 전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원래는 자신이 크리스티 대신 있었어야 했으며 두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당황한 어머니는 더 많은 것을 알아내려 했지만 캐롤은 대화를 중단하고 떠났다. 이 정보는 경찰에 전달되었고 경찰은 다시 캐롤과 대화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전 진술을 부인하고 원래의 사건 버전을 확인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그녀의 답변에서 거짓말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녀를 주요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었다. 사건 소식이 지역에 퍼진 후 며칠 동안 사건의 책임자가 여전히 자유롭다는 것을 알고 있는 대중은 우려했다. 이는 경찰이 이 사건이 쇼핑몰 주변 환경에 익숙한 지역 주민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사건 발생 3일 후 법 집행기관은 용의자 수색을 강화했고 곧 돌파구가 생겼다. 오후 5시경 한 경찰관이 콜럼버스 중심가를 순찰하던 중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한 수배 사진과 매우 닮은 사람을 발견했다. 경찰관은 즉시 수사관들과 연락했고 그들은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다. 25세의 잭 카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대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오도록 요청받았다. 그의 동의와 협조 의지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잭은 정신건강에 특이사항이 있었고 50점으로 평가된 그의 정신 능력은 특별한 접근 방식이 필요했다. 그는 자선단체에서 제공한 아파트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일했다. 읽기, 쓰기, 생각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문제가 발생했다. 신문은 6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이 시간 동안 잭은 대부분 한 단어로 대답하거나 아예 침묵했다. 경찰관들은 그가 질문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바꾸자 그는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그날 집을 나와 버스를 타고 옷을 사러 쇼핑몰로 갔다. 주차장을 건너가다가 숲으로 이어지는 길 시작 부분에서 크리스티를 보고 다가갔다. 사건은 빠르게 전개되었고
부적절한 행동 후 그는 빠르게 거리로 돌아와 버스를 탔다. 다음 날 경찰관들은 잭과 함께 숲으로 가서 그는 자신의 행동이 있었던 장소를 보여주었다. 수사 과정에서 잭은 사건에 직접 관여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공유했다. 예를 들어 그는 나무 물체가 두 부분으로 부러졌다고 언급했다. 또한 크리스티를 처음 발견한 부부가 그날 본 사람을 식별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들은 주저없이 잭을 선택했고 이에 따라 그에게 여러 혐의가 제기되었다. 의료 전문가들이 일부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잭이 직접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은 이러한 혐의들을 기소 목록에서 제외하지 않을 수 있었다. 검사는 주법이 규정하는 가장 엄격한 처벌을 추구했다. 하지만 잭의 변호인은 그의 동의해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받는 거래를 제안했다. 이 사건은 수천 명의 관심을 끌었고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전개되었다. 9월 3일, 사건 발생 11일 만에 잭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신속한 재판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죄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었다. 언론에서 잭의 자백과 그의 인물에 대한 새로운 보도가 나올 때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실제로 사건에 관여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잭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 그가 나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항상 조용하고 사실이 아니더라도 끈질기게 요구하면 모든 것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그는 자선단체에서 자신과 관련이 없는 보일러 고장에 대한 책임을 졌다. 그는 평소에 말을 많이 하지 않아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찰은 그가 모든 것을 정확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지인들은 수사관들이 이미 답변이 포함된 질문을 함으로써 그에게 힌트를 줄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사건 중에 무언가를 사용했는지 물었고 잭이 예 라고 대답하면 이것이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의 치료사는 그가 압박감해서 특히 심각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들으면 모든 것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지지자들은 경찰이 그를 목격자인 부부와 함께 사건 현장으로 데려갔고 그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 중에서 그를 알아보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그들이 공식적으로 인식되기 전에 이미 그를 알고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경찰은 목격자들이 그날까지 잭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들을 믿지 않았다. 이 사건에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여러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경찰은 잭이 주장한 대로 상의를 입지 않은 채로 시내에서 그를 본 버스 운전사나 승객 중 단 한 명의 목격자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점은 잭이 살고 일하던 자선단체의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었다. 그들은 전고 무렵 그를 보았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그가 오전 11시 55분에 도시 외곽의 쇼핑몰에 있었다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증언 직후 출발했다 하더라도 쇼핑몰까지 버스로 최소 40분이 걸렸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죄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일부는 경찰이 그의 자백을 조작했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심지어 크리스티의 부모도 그가 사건에 관여했다는 것을 의심했다. 9월 9일 판결 후 단 6일 만에 약 70명이 시청 건물 앞에 모여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그 결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이는 잭이 즉시 사건 재검토를 신청한 새로운 변호사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몇 달 후 판사는 잭의 자백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재판을 설정했으며 이로 인해 검찰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의 죄를 다시 증명해야 했다. 새 재판을 준비하는 동안 크리스티의 아버지인 노먼 말린스는 자체 수사를 시작했다. 그는 처음부터 수사관들의 비효율성을 확신했고 경찰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답을 찾기로 결정했다. 사건 직후 한 남자가 주민들과 함께 숲으로 가서 확인했다. 수색 중에 그는 청바지 반바지를 발견했고 그의 친구들은 남성용 속옷을 발견했다. 이 물건들은 경찰에 전달되었지만 경찰은 처음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 물건들이 결국 사건 기록에 추가되었는지는 불분명했다. 사건 발생 2년 후 재계 사건에 대한 새로운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 변호인은 두 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재계 무죄를 증명하고 진범을 찾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미 용의자가 있었다. 아내와 함께 크리스티를 발견한 헨리 뉴웰이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5세였다. 재판 시작 시 변호인은 헨리가 범죄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증거 목록을 제시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에 대한 증거가 더 늘어났다. 헨리는 청소년기부터 법률 위반 이력이 있었고 여러 번 감옥에 갔으며 다시 체포되기 전에 2번이나 사법당국을 피해 도망쳤다. 재판 시작 당시 그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집을 조작한 혐의로 4번째 형을 살고 있었다. 크리스티 사건 기록 분석은 여러 의심스러운 점을 드러냈다. 특히 헨리는 자신의 진술에서 크리스티를 발견했을 때 즉시 나무 막대기를 치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스트레스로 정당화했지만 그의 행동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명백한 이유 없이 사건과 관련된 물건들을 수집하고 실제 사건 현장에서 멀리 옮기는 것은 이상했다. 또한 그는 도움을 주고 싶어서 셔츠를 벗어 크리스티의 얼굴에 덮었다고 말했다. 이 행동도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그가 정말 도움을 주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셔츠에 있는 흔적을 숨기려 했던 것인지 재계 변호사들은 헨리가 사건 후 경찰을 부르기 위해 가장 가까운 쇼핑몰로 달려갔다는 것을 알아냈다. 상점 직원은 그가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른 옷을 입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청바지 반바지만 입고 있었다는 것을 눈치챘다. 같은 직원이 그의 얼굴에 새로운 흔적을 발견했는데 경찰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를 놓쳤다. 왜 이 정보를 즉시 공유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고 답했다. 수사관들이 이 단서를 알아챘어야 했지만 그들은 이를 무시했다. 흥미롭게도 헨리는 처음에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취소했다. 이후 경찰은 그를 다시 신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이야기에 헨리의 이웃이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개입했다. 사건이 있던 날 저녁, 그는 헨리의 팔에 많은 새로운 긁힌 자국을 발견했다. 또한 이웃은 헨리의 차고에서 나중에 증거물 중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한 전화선을 보았다. 이 정보는 수사관들을 더욱 고민하게 만들었다. 이웃은 헨리가 25살이었을 때 크리스티의 지인인 캐롤과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덧붙였다. 이 이야기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는 헨리가 사건에 연루된 캐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재판에서 헨리의 아내 팸이 출석했다. 그녀는 그날 실제로 쇼핑을 하기 위해 쇼핑몰에 갔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후 그들의 아들이 숲으로 가서 이상한 물건들을 발견했다. 팸은 헨리가 그때까지 집에 있었고 이상한 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잠깐 나갔다고 덧붙였다. 캐롤은 법정에서 헨리를 전혀 몰랐다고 확인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너무 멀리 갔다고 말했을 때 무슨 의미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했지만 법정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구금 상태에서 직접 법정으로 온 헨리는 자신의 원래 이야기를 반복하며 사건에 대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재계 신문 전체 영상은 재판의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다. 영상을 본 후 재계 수사관들이 제공한 사건 관련 정보를 확인하도록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잭은 소극적이었고 자신에게 기대되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것은 재판의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아니었다. 심리 5일째, 검찰도 변호인도 예상하지 못한 예기치 않은 증인이 나타났다. 그것은 헨리의 양자 바비였다. 그의 증언은 모든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바비는 헨리가 실제로 그들의 마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아이들을 쫓아내기 위해 집을 나갔다고 보고했다. 어머니의 말과 달리 그 남자는 훨씬 더 오래
30분 이상 나가 있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샌들과 티셔츠가 없었고 얼굴과 손에 흔적이 보였다. 그 후 헨리는 아내 팸을 다른 방으로 불러 대화를 나눴다. 그 후 그들은 바비에게 쇼핑몰에 가자고 했다. 거기서 그들은 건물 뒤의 숲길을 따라 걸었다. 바비는 부모의 주장과 달리 자신이 그곳을 걷자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헨리의 찢어진 샌들 하나를 발견했다. 더 가다가 그들은 추가 흔적들을 발견했다. 어머니는 즉시 바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침묵하라고 요청했다. 소녀는 자신의 친부와 대화를 나눈 후에야 정보를 숨기지 말고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했다. 법정 심리에서 헨리의 할머니는 그와 팸과 함께 크리스티를 추모하는 행사에 갔던 여행에 대한 기억을 공유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가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헨리는 뜻밖에도 이것이 증인들이 진술할 때 더 조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헨리의 한 친구도 헨리가 한번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행동을 고백했다고 증언했다. 재판에서 재근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결국 그에 대한 모든 혐의가 기각되었다. 그러나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검사가 헨리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건 재개를 거부한 순간이었다. 그는 원래 수사가 올바르게 수행되었다고 주장하며 많은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 간과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했다. 이 결정은 공분을 일으켰고 단 이틀 후 검사는 자신의 결정을 재고하고 수사 재개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안타깝게도 재개된 수사는 헨리와 팸의 진술을 포함한 원래의 데이터에 기반을 두었다. 따라서 수사관들은 잭과 비슷한 새로운 용의자들을 찾았지만 이는 중요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몇 달간의 헛된 수색 끝에 수사는 중단되었다. 크리스티의 아버지는 진실을 밝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심지어 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그는 잭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믿지 않았지만 이 소송을 통해 사건 기록에 접근하고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2006년 크리스티의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싸움을 계속할 수 없었다. 크리스티의 이야기는 2013년 존 월러라는 전직 변호사의 관심을 끌 때까지 수년간 정체되어 있었다. 그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연락하여 새로운 단서를 찾는 자체 수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크리스티의 가족은 그녀의 아버지가 수집한 문서가 담긴 상자를 그에게 전달했다. 이 서류들을 검토하고 수많은 대화를 나눈 후 존은 헨리 외에는 아무도 이 사건 뒤에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크리스티의 친구 캐롤이 당시 그다지 좋지 않은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추가 조사에서 그는 그녀가 헨리의 단골 고객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는 그녀를 헨리와 연결하는 새로운 고리가 되었고 소녀가 숲으로 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다. 존은 DJ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지어낸 것이고 실제로는 캐롤이 뭔가를 사기 위해 헨리와 숲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추측했다. 아마도 그녀는 같은 거짓 이야기를 사용하여 다른 구실로 크리스티를 초대했을 것이다. 이론 중 하나는 크리스티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려는 헨리의 의도로 그곳에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손과 얼굴의 흔적이 보여주듯이 그의 계획은 실패했다. 결국 곧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될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존은 헨리가 이미 여러 다른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중에는 그의 아내 팸과 관련된 사건도 있었는데 이는 법정에 가지 않았다. 1982년 팸은 이혼을 신청했다. 한 달 후 그녀는 여전히 헨리와 함께 살고 있던 자신의 아파트에서 발견되었다. 발견된 메모에 따르면 사건의 원인은 다량의 수면제였다. 그러나 팸의 친척들은 특히 팸이 스스로 버렸을 것 같지 않은 진정제 포장이 아파트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헨리가 사건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이야기의 이 부분은 가장 미스터리한 채로 남아 추가 조사가 필요했다.
2013년 새로운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을 때 63세 헨리는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이를 포기하지 않고 크리스티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약한 책을 출판했다. 이 출판은 사건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크리스티의 친척들과 다른 관심 있는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사 재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에 헨리의 여러 친척들이 존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가족이 오랫동안 그의 사건 연루 가능성을 알고 있었지만 침묵하기로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한 친척은 헨리가 그녀의 생일 몇 달 전에 자동차를 선물했을 때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운전 중에 그는 갑자기 멈추자고 제안하며 자신이 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녀에게 사건의 세부 사항을 이야기했지만 헨리가 자주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것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여 처음에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존 올러의 책을 읽은 후 그녀는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이 모든 사건들로 인해 2014년 5월에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후 몇 달 동안 추가 신문과 증거 분석이 진행되었다. 헨리의 친척의 진술에서 이전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세부 사항들이 언급되었다. 의료 전문가들이 이전에 크리스티의 옷에서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현대 기술로 미세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그것들은 너무 미미해서 DNA 분석이 불가능했다. 수사는 2015년 말까지 계속되었고 그 후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건 발생 40년 후 수사관들은 헨리의 연루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선언했다. 그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그에 대한 공식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건을 법정에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사건은 해결된 것으로 분류되었고 수사는 종결되었다. 헨리의 자백 없이 경찰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사건의 대략적인 윤곽을 파악했다. 분명히 헨리는 캐롤이 물건을 사는 것을 구실로 유인했을 수 있는 쇼핑몰 뒤의 길을 따라갔다. 이 순간의 정확한 상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크리스티를 혼자 만난 후 헨리는 상황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수년에 걸쳐 캐롤은 전체 진실을 공유한 적이 없어서 사건에 대한 그녀의 가능한 관여를 배제할 수 없다. 아마도 그녀는 언젠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힐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그들의 전임자들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크리스티의 가족에게 사과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헨리를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지만 이전 수사관들은 이러한 단서들을 간과하거나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어느 맑은 날, 한 소녀가 그녀의 새 자전거를 타고 근처 공원에 가기로 했다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이 지역에서 이전에도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즉시 작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30년 동안 사람들은 답을 찾아 헤맸고 최근에서야 이 깊은 미스터리가 밝혀졌는데 이는 사건의 진행 과정을 지켜본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수색 결과는 놀라운 발견이었고 많은 사실들이 재평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니퍼 바스티안은 1973년 4월 15일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따뜻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언니와 함께 자랐습니다. 나중에 가족은 시애틀 근처의 타코마로 이사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니퍼는 축구와 체조를 포함한 다양한 스포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보였으며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루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음악적 재능이 있어 자주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그녀의 운동에 대한 열정은 항상 부모님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생일 중 하나에 아버지는 그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했습니다. 새 자전거였습니다. 제니퍼는 즉시 도시의 거리를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이클링 스포츠에서도 특정한 높이에 도달하고 싶은 욕구를 느꼈습니다.
캐나다 국경 근처에 있는 산후안 섬에서 열릴 멋진 자전거 경주 대회에 대해 알게 되자 젊은 운동선수는 자신의 힘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하고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녀는 e스포츠의 진정한 프로들과 겨루게 될 것임을 알았고, 이는 그녀를 집중적인 훈련으로 이끌었습니다. 방학 동안 그녀는 모든 시간을 준비에 바쳤고 매일 10km 이상을 자전거로 달렸습니다. 그녀의 친구도 대회 참가를 희망했고 그들은 상시 훈련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약 8km의 순환 코스가 있는 큰 공원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이곳이 그녀의 주요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1986년 8월 4일 여름 아침에 제니퍼의 하루는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어머니가 야간 근무를 위해 출발했을 때 소녀는 친구와 함께 공원에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친구의 계획이 바뀌어 함께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니퍼는 훈련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후 승낙을 받아 혼자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어머니에게 메모를 남겼고 오후 2시 30분경에 집을 나섰으며 저녁이 되기 전에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8시 반 즈음이었고 딸이 집에 없다는 사실에 그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그는 모든 방을 철저히 수색했고 밖에서도 찾아보았는데 차고에서 놀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기를 바라면서였지만 소녀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아내에게 연락했고 아내는 즉시 집으로 돌아왔으며 함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제니퍼를 찾기 시작했고 넓고 대부분이 숲으로 둘러싸인 공원에서 대규모 수색 작전을 조직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서 수색이 더욱 어려워졌고 도움을 주러 온 경찰관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니퍼가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8km 길이의 도로 구간에 집중하면서 친절함과 도움을 주려는 의지로 잘 알려진 지역사회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수색에 합류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공원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소녀를 보았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곧 첫 목격자들이 발견되었는데 오후 2시경 산책로에서 그녀를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본 그녀의 학교 학생 3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녀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한 남자를 보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공원이 타코마 주민들의 인기 있는 휴식 장소였고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 남자의 소녀 실종 관련성에 대해 신중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고 철저한 수색과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오후 3시경 태양이 아직 높이 떠 있을 때 2명의 행인이 제니퍼가 길가에서 멈춰 물을 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대화를 나누었고 그동안 소녀는 다가오는 자전거 대회에서의 성공에 대한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니퍼를 찾는 수색은 저녁까지 계속되었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밤 11시경 경찰은 제니퍼의 어머니에게 딸이 혼자 돌아올 수 있으니 집에 있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소녀의 개인 물품을 통해 그녀를 추적할 수 있기를 바라며 수색견들을 데려왔습니다. 경찰관들과 그들의 개들은 늦은 밤까지 공원을 수색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수색을 방해받지 않고 계속하기 위해 공원을 3일 동안 폐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경찰에 합류했고 이는 지역 주민들의 지원과 도움의 의지를 크게 높였습니다. 제니퍼의 실종은 대중들 사이에 불안과 심각한 우려를 일으켰는데 특히 몇 달 전 인근 공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들 지역의 안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월 26일의 따뜻한 오후, 제니퍼가 실종되기 5달 전 미켈라 웰치와 그녀의 여동생들은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음악 수업에 가려고 계획했지만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켈라는
항상 책임감 있게 행동했기에 직장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항상 여동생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후 자매들은 즐겁게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미켈라와 그녀의 여동생 중 한 명은 자전거를 타기로 했고 막내는 스케이트보드를 탔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음악 수업 전에 먹을 수 있는 간식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켈라는 여동생들이 놀이터에 머무는 동안 음식을 가지러 집에 빨리 다녀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공원에는 다른 아이들과 부모들이 많았기 때문에 집이 몇 분 거리에 있었던 언니는 동생들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미켈라가 가는 동안 여동생들은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공원 맞은편의 카페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미켈라가 가져온 음식과 그녀의 자전거를 테이블 옆에서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미켈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기다리며 그녀를 불렀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들은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곧 경찰이 호출되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목격자를 찾기를 희망하며 공원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공원 근처의 다리 아래에서 미켈라와 그녀의 자매들을 지켜보던 수상한 사람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한 젊은 남자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이 청소년은 수사관들에게 관찰자의 대략적인 묘사를 제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몽타주가 작성되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지역 학교 직원인 또 다른 목격자는 첫 번째 묘사와 일치하지 않는 다른 남자와 대화하는 소녀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목격자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보았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공원에서의 수색은 깊은 밤까지 계속되었고 자정 무렵 경찰은 일반적으로 모닥불을 피우던 공원의 외딴 구덩이에서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료 전문가들은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1986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당시의 기술은 DNA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할 만큼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발견된 DNA 샘플을 적절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증거를 보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중으로부터 많은 제보가 있었지만 어느 것도 사건 해결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초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관들에게 한 사람이 연락해 왔는데 그는 몽타주 속 인물과 매우 비슷한 사람을 근처 공원에서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법 집행기관의 범인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활동 영역을 바꿨을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정보가 알려진 직후 제니퍼가 용의자가 목격된 바로 그 공원에서 실종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 사건 사이에는 뚜렷한 유사점이 있었습니다. 소녀들은 나이가 비슷했고 서로 6km도 떨어지지 않은 공원들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제니퍼의 가족들과 함께 이것이 단순한 불운한 우연일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고 소녀가 발견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행복한 결말에 대한 믿음은 사라져갔습니다. 수사관들은 제니퍼의 사건이 미켈라의 사건과 비슷하다고 거의 확신했고 공원에서 계속해서 그녀를 수색했습니다. 며칠 후 미켈라의 어머니가 지지와 연대를 표현하기 위해 제니퍼의 부모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제스처는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제니퍼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따라서 자신이 미켈라의 어머니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니퍼의 가족은 대중의 지원도 구했고 심지어 그녀의 여동생도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제니퍼 수색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호소는 시민들 사이에서 반응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색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다른 이들은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사관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도시의 불안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사랑하는 이들의 안녕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예전에는 범죄율이 비교적 낮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혼자 거리에 내보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제한하고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감독 없이 집을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혼자 있을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그들의 모든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감시되었습니다. 경찰관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몇 주 동안 실종된 소녀를 찾는 수색은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지 24일 후 제니퍼의 어머니는 걱정을 잊기 위해 집 벽을 다시 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려를 자아내는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수사관이 도착했습니다. 제니퍼가 자주 가던 놀이터에서 멀지 않은 공원에서 사건과 관련된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침 조깅을 하던 행인이 이상한 냄새를 맡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되었습니다. 물건들은 나무들 사이에서 나뭇가지와 낙엽층 아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장소가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기 때문에 범인이 미리 준비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곳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소녀의 자전거가 발견되었는데 역시 나뭇가지로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의 평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정황은 이전 사건과 거의 동일했지만 이번에는 범인의 신원을 밝힐 수 있는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제니퍼가 발견된 후 경찰관들은 당시 DNA 분석의 가치가 미미했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범죄자의 소행이라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사람이 언제든 새로운 불법 행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를 찾고 가능한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유사한 사건들의 기록을 검토하기로 결정했고 곧 한 사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에 한 소녀가 실종되었고 3개월 후 숲 지역에서 그녀의 실종과 관련된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상세한 조사는 동물을 좋아하는 소녀가 자주 방문하던 29살의 애완동물 가게 직원 데이비드 피셔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훈련시켜야 할 원숭이들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녀의 관심을 이용했습니다. 피셔는 소녀에게 이 일을 도와달라고 제안했고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피셔는 부정직하게 행동했고 숲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3년간의 수감 생활 후 피셔는 모범적인 행동으로 인해 농장과 비슷한 느낌의 주민들이 엄격한 제한 없이 생활하는 더 완화된 조건의 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엄격한 감독이 없었기에 피셔는 장벽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이곳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사라진 이후로 법 집행관들은 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미켈라와 제니퍼와 관련된 최근의 불쾌한 사건들을 고려할 때 상황이 놀랍도록 비슷했기 때문에 피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피셔와 함께 일했던 심리학자들은 그가 이전의 행동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16년 동안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수사관들은 그를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피셔가 타코마 지역을 이미 떠났으며 추가 범행을 위해 돌아올 엄두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정체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천 개의 가능한 단서들과 많은 다른 사람들의 관련성을 조사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수년 후 DNA 분석이 일상화되었을 때 데이터베이스의 샘플들이 검사되었지만 일치하는 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까지 타코마 경찰서에는 미해결 사건을 다루는 전문 부서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서가 설립되면서 경험 많은 수사관이 팀을 구성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선발 과정에서 그의 시선은 오랜 기간 동안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린지 웨이드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미해결 사건 수사팀에 합류하도록 초대받았고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린지는 같은 또래인 제니퍼와 미셸의 이야기가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녀가 어린 시절 같은 지역에 살았고 그들과 같은 나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영원히 그녀의 기억에 남았고 경찰이 되기로 결심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주요 임무는 수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경력 27년 차 린지는 이 특별히 중요한 사건들을 전념적으로 맡아 모든 시간을 투자하여 일했습니다. 린지는 수사에서 항상 철저했고 사건과 관련된 어떤 장소도 놓치지 않았으며 모든 보고서와 증거를 세심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수사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모든 남성의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명단에는 불쾌한 공원 사건이 있었던 날 목격된 모든 사람, 경찰에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 그리고 타코마 지역에 거주하는 범죄자들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수개월이 걸렸고 마침내 2,300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범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린지는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증거를 다시 실험실로 보내 분석하게 했습니다. 88년 되는 전문가들이 증거의 일부만 조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의복에 있는 미세한 흔적들이 그들의 능력을 벗어났고 DNA 분석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니퍼의 옷을 조사하면서 새로운 DNA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DNA 패턴을 분리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켈라 사건과 관련해 이전에 알려진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전개는 모든 사건이 한 사람의 소행이라고 확신했던 수사관들에게 완전한 놀라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반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사팀 앞에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명이 아닌 두 명의 범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지만 일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린지는 포기하지 않고 유전 계보학 분야에 인정받는 전문가인 콜린 피츠패트릭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콜린에게 이 사건을 돕기 위해 그녀의 지식을 활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전 계보학은 광범위한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친족 관계를 이용하여 DNA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발견은 가장 먼 친척까지도 찾아내고 점차적으로 DNA 소유자에게까지 범위를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론적으로 수천 명의 친척을 식별할 수 있으며 그 후 올바른 사람을 찾기 위해 각각을 세심하게 조사합니다. 콜린은 가능성 있는 먼 친척들의 목록을 제공했지만 그것은 수사관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한된 사람들을 조사한 후에도 수사관들은 범인 체포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문가들은 사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더 가까운 친척도 찾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린지는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인물 초상화를 만드는 전문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작업 결과가 완벽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었지만 종종 실제 수배자와 비슷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사관들에게 제공된 초상화들은 이 사람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대중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공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받은 모든 정보는 수사관들을 막다른 길로만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최신 기술과 유전 계보학적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과제는 달성되지 않은 채로 남았습니다. 사건 수사는 계속되었고 잡히지 않는 범인들을 찾아 돌파구를 마련하기를 희망하며 진행되었습니다. 린제이는 2,300명의 남성 목록을 신중히 분석한 후 사건과 관련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들을 제외하여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목록을 160명으로 줄였고 그들 각각으로부터 DNA 샘플을 얻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30년이 지났고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곳에 정착했기 때문에
과제는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연구원들의 길고 단조로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목표를 달성했고 모든 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분석 과정이었는데 실험실의 다른 사건들로 인한 업무량 때문에 오래 걸렸고 160개의 샘플을 동시에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린제이는 작은 배치로 나누어 샘플을 분석해 보냈고 이 과정은 1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2018년 퇴직을 앞두고 그녀는 마지막 18개의 샘플을 보냈습니다. 사건은 결과를 기다리는 새로운 수사관에게 인계되었습니다. 25일 후 새 수사관은 마지막 18명 중 1명의 DNA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알리기 위해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범인은 60살의 로버트 컨이었는데 그의 이름은 제니퍼 사건 이전의 보고서에도 언급되어 있어 린제이에게 익숙했습니다. 그는 제니퍼 사건 2달 전 미켈라 사건의 몽타주와 비슷한 사람을 공원에서 봤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바로 그 공원에서 나중에 불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러한 전개에 놀랐고 로버트가 왜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켈라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사를 다른 공원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나중에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제보가 없었다면 그는 경찰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 아무도 그에게 DNA 샘플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로버트는 자발적으로 생물학적 데이터를 검사에 제공했고 이는 결국 사건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 법적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고 1986년부터 무결점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제니퍼와 같은 지역에 있었고 그는 보잉사에서 일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로버트는 가정을 꾸렸고 건강상의 이유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후 딸은 그와 함께 남았습니다. 가족은 다른 주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로버트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완전히 아이 돌봄에 전념했습니다. DNA 분석 결과가 일치했을 때 수사관들은 그에게 주목했고 워싱턴으로 송환했는데 이는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충격이었습니다. 로버트는 항상 딸에게 모든 시간을 바치는 완벽한 아버지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그의 전 아내도 그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적이 없고 항상 매우 차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신문 중 그의 행동은 눈에 띄게 변했고 그는 긴장했습니다. 체포 이유를 설명받지 못하자 그는 물었습니다. 1년 전에 제출한 분석 때문인가요? 저는 그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제니퍼의 옷에서 발견된 흔적과 DNA가 일치한다는 증거가 이미 압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은 수사관들에 의해 그의 관여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로버트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지만 기소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무죄를 주장한 그의 반응은 생각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반대를 증명하려는 그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버트는 결국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 제안을 수락하고 사건에 관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 같은 길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로버트는 제니퍼의 가족에게 후회의 뜻을 표현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유가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1월의 합의 결과로 그는 26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년 후 조기 석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로버트의 나이를 고려할 때 그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사관들의 일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은 미켈라와 제니퍼의 사건 뒤에 같은 사람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새로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공통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들은 미켈라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18년에 연구원들은 DNA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다시 연락했고 이번에는 유전자 계보학을 사용하여 DNA 샘플의 소유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술은 수년에 걸쳐 크게 발전했고 수개월간의 집중적인 친척 검색 끝에 전문가들은 두 형제가 있는 한 가족으로 검색 범위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두 형제는 같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의 임무는 두 남자 모두의 DNA 샘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각각을 감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66살의 게리 하트만이었습니다. 감시 결과 그는 간호사로 일하는 병원을 방문한 후 동료들과 카페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 중에 그가 사용한 냅킨을 수사관들이 그가 떠난 직후 확보했습니다. 이 샘플은 즉시 실험실로 보내졌고 곧 수사관들은 하트만의 DNA가 32년 전에 발견된 샘플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버트가 체포된 지 40일 후 문제의 행위가 발생한 지 32년이 지나서야 게리도 구금되었습니다. 게리는 이전에 법적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체포는 친구들과 친척들 사이에 놀라움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세 번째 아내와 함께 조용한 삶을 살았고 존경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고발에도 불구하고 게리는 자신의 관여를 인정하기를 거부했고 그의 사건은 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재판은 2022년에 시작되었고 DNA 분석을 기반으로 한 증거 덕분에 그의 유죄 판결이 신속하게 내려졌습니다. 선고 순간 게리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마이클의 가족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지만 이는 그의 운명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는 로버트와 비슷하게 26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시점에 게리는 70살이었고 재판 중에는 보행 보조기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게리의 변호사는 그의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오랫동안 자신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에서 형량 감경의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대중의 관심의 중심에 있었던 두 개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불안감을 주는 사실은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행동 양식을 가진 두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이었고 이는 사건을 지켜본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결국 둘 다 책임을 지게 되었고 이는 정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1984년에 플로리다 주 템페에서 당국은 여성들 사이에서 사고가 우려스럽게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서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고 한 사람의 활동을 가리키는 행동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죄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 인물은 명백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삼았고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그의 행동의 강도와 체계성은 그의 동기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정보는 수사를 계속하는데 결정적이었습니다. 그해 11월 어느 날 밤 위협에 직면한 한 젊은 여성이 위험을 피하고 결정적인 진술을 하면서 미스터리가 밝혀졌습니다. 바비 조 롱은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니었습니다. 이 거리의 남자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헌신적인 가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가 지난 몇 달 동안 템파 주민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1953년 10월 14일에 태어난 로버트 조셉 롱은 조 실루엣과 롱 사이의 관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당시 버지니아주 킹스타운에 살았던 이 부부는 바비가 겨우 2살 때 헤어졌습니다. 아들의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며 그의 어머니는 그와 함께 플로리다로 이주했습니다. 루는 따뜻한 기후로의 이주가 그녀와 아들 바비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항상 믿었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바비가 성장하면서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루의 작은 실수로 6살의 바비는 자동차에 치여 머리 부상을 입는 슬픈 사고를 겪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턱 수술이 필요했고 자신의 삶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루는 일련의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아들을 돌봐야 하는 부담과 스트레스가 많은 일로 크게 고통받았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그녀는 가벼운 옷을 자주 입어야 하는 배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매력적이었던 룬은 손님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고 이해할 만큼 나이 든 바비는 어머니의 새로운 일로 고통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룬은 여러 남자들을 집으로 초대하기 시작했고, 이는 바비에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생활 방식에 깊이 실망했고, 이는 그의 내면의 투쟁을 악화시켰습니다. 바비는 사소한 도발에도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을 보여 그들을 두렵게 했기 때문에 그부들과의 교류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비가 11살이 되었을 때 그의 몸은 변화하기 시작했고, 이는 주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헐렁한 셔츠를 입어 커지는 가슴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또래들은 곧 변화를 알아차리고 소년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어머니 룬은 그를 의사에게 데려갔고, 바비가 그들의 가족 여러 명에게 영향을 미친 유전병인 피터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그의 몸이 에스트로겐을 과잉 생산하여 여성적 특징이 발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바비의 어린 시절은 어두워졌고 그의 고통을 덜기 위해 가슴 축소 수술을 받았습니다. 신체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분은 14살의 신디 브라운을 만날 때까지 우울했습니다. 그들의 10대의 사랑은 강했고 그의 어려움을 이해한 신디는 그의 진정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곁에서 바비는 진실되고 사랑스러움을 느꼈고, 이는 그가 조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7살에 바비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불쾌한 기억을 뒤로하고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군대에서 그는 또래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나은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74년 1월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후 바비는 신디에게 청혼했고, 그녀는 기쁘게 승낙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꿈 같았지만 곧 일련의 도전으로 변했습니다. 결혼 3개월 후 바비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사고로 30m를 날아가 며칠 동안 병원에서 혼수 상태에 빠지는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비가 의식을 되찾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력적인 남자에서 변해버린 그로 인해 신디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의 성격 변화는 그들의 공동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한 순간도 있었지만 다른 순간들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크리스와 사라가 태어난 후에도 신디는 가정의 안녕을 위해 이러한 의견 차이를 견디려 노력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신디는 집안 상황이 불편해 걱정을 거의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다툼 중에 그녀가 입원하게 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디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깨달음의 순간이 되었지만 결정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신디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행동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그녀는 장전된 총을 들고 새벽 4시에 잠든 남편의 침대 곁에 서서 그에게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삶의 단계를 끝내기 위한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디려는 순간 출근 시간을 알리는 알람이 울렸습니다. 바비는 깨어나 총구를 보았습니다. 그는 도전적으로 신디를 바라보며 결정을 재촉했지만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주요 목표는 아이들과 함께 있고 감옥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바비는 동의하고 집을 떠났고 마치 그 자신도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80년대에 바비가 떠나자 집안의 긴장된 분위기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희생자들 없이 템파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곧 현지인들에게 실패를 안겨주었습니다. 신디 없이 바비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방법을 찾았고 이는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비는 신문 광고에서 다양한 물품 판매 광고를 연구하며 자신의 특이한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복잡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구매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누가 그의 새로운 지인이 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그는 남자들이 직장에 있고 여자들이 혼자 집에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아침에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비는 물건을 보기 위해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여자가 혼자 있으면 그는 유튜브 규칙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세부 사항의 음흉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혼자가 아니면 그는 사과하고 떠났습니다. 한 상황에서는 여자가 아이들과 함께 있었고 바비는 그들이 있는 상태에서 직접 자신의 음흉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지역의 불안감이 커지고 비슷한 사건이 증가했음에도 그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불안과 이웃들 사이에서 비슷한 사건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졌음에도 바비는 계속해서 자신의 신원을 숨겼습니다. 3년 이상 그는 자신이 개발한 전략을 따랐고 50명이 넘는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비공식적으로 광고 스위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80년대에 그의 방법들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만족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부들을 가치 있는 사람들로 보았음에도 내면의 분노는 그를 감정 표현의 새로운 형태를 찾도록 몰아갔습니다. 그가 쌓아온 적대감은 새로운 출구를 요구했습니다. 1984년 템파시는 5월 11일 미국에서 어머니의 날을 기념하는 날에 시작된 일련의 슬픈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이날 경찰은 도시 남부에서 수사관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타이어 자국뿐만 아니라 수사의 핵심 요소가 된 빨간 카펫으로 추정되는 천 조각들도 발견했습니다. 현지인 바비 조 롱은 전문가들이 그의 복잡한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특정 부류의 여성들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인해 그는 여러 실종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10세의 댄서 켄트 힐 롱이 특이한 자세로 발견되어 수사관들에게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몇 주 후 개활지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의 상황과 증거들이 첫 번째 사건과 유사했고 이는 수사관들이 이것이 고립된 사건이라는 원래의 이론을 제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비슷한 수사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시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FBI의 개입은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고 추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된 사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비 조 롱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숨긴 채 마이애미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좋아하는 자상한 아버지로 보이는 동안 템펫에서 가장 큰 위험이 되었습니다. 한 달 전 바비는 세 여성에게 해를 끼쳤고 곧 사건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비슷했지만 동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는 사고의 희생자가 되었고 다른 이들은 날카로운 물체나 다른 사건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은 그와 연관이 있었고 각 범행 현장에서 빨간 섬유 물질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비는 그림자 속에 숨어 자신의 목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젊은 리사 맥베이가 자신을 방어할 충분한 힘과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1984년 11월 3일 저녁 17세의 리사는 새벽 2시경 크리스피 크림 가게를 나와 자전거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교회 근처 차 옆에 있는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 바비 롱은 그녀를 멈추게 하고 위협하며 채 타도록 강요했고 그녀의 눈을 가린 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만남이 그의 계획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리사는 항상 침착하고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의 주요 목표는 그곳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자제력은 그녀가 삶의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밥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그녀에게 바닥에 눕도록 요구했고 그의 인생의 실망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6분 동안 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수중에 있던 리사는 그의 언어적 공격을 들었습니다. 그의 행동 이유를 물었을 때 바비는 과거의 상처들이 자신의 행동의 동기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순간 리사는 그의 공격성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의 지지자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사는 그녀가 그의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 그의 삶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자고 제안했고, 이는 그녀의 배려심을 보여주었고 그에게서 선의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리사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노력했고 바비가 더 개방적이 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집 곳곳에 의도적으로 지문을 남겼습니다. 6분간의 감금 후 바비는 그녀에게 일어나서 채탈하고 명령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리사는 주변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했고 눈이 가려져 있었지만 차가 오렌지색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치 매그넘의 대시보드에는 모델명이 새겨져 있었고 빨간 발매트가 차량 내부 전체에 깔려 있었습니다. 운전 중에 리사는 운전자 바비에게 자신을 그냥 놓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의 집 근처에 내려주었습니다. 리사는 망설이지 않고 즉시 경찰서로 가서 최근의 공포 경험과 차에서 본 빨간 발매트에 대해 신고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당국이 최근 1년의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찾으려 했던 것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도시에서 또 다른 희생자가 발견된 후 수사관들은 작전 준비를 가속화했습니다. 3일 후 그들은 찾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바비조 롱이라고 밝힌 운전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용의자는 이제 사법부의 손에 있었고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그의 관여를 입증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리사는 대면에서 그를 알아보고 자신이 본 남자가 확실히 그라고 주장했습니다. 체포 중에 바비는 사람들을 납치했다고 인정했지만 더 심각한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제시되자 그는 명백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건들에 대한 그의 무관심은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감옥에서도 그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신디라는 지인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984년 11월 말 어린 딸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네주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바비롱은 차분하게 자신의 전 아내에게 현재 템파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들에 자신이 연루되어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것이 그가 자유로운 상태로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이었습니다. 2019년 5월 23일 플로리다의 포드 교도소에서 당국이 주사를 투여한 후 바비 조롱의 사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희생자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의 위안을 주었고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의 상실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내면의 평화를 찾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비를 자상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알았던 이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신디, 크리스, 사라는 그의 진정한 본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행동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신디는 상황을 바꿀 수 있었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집 부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옆방에 있던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의 많은 측면이 수수께끼처럼 보였고 수사관들은 모든 정황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수년이 지난 후에야 밝혀졌고 모든 사람들을 깊이 놀라게 했습니다. 크리스탈 페리는 1963년 8월 23일 미국 메인 주의 작은 도시 럼포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10명의 자녀를 혼자 키웠고 크리스탈은 막내였습니다.
비록 사치스럽게 살지는 못했지만 가족은 극심한 빈곤을 겪지는 않았으나 부모의 엄격함과 개별적인 관심의 부족으로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매우 독립적이 되었습니다. 크리스탈이 태어났을 때 12살이었던 맏언니는 종종 동생들을 돌보며 실질적으로 어머니를 대신해 형제 자매들의 복지를 책임졌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그들은 모두 독립을 추구했고 결국 나라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크리스탈도 자신만의 가정을 꿈꾸었고 고등학교 시절 톰이라는 젊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만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그가 청혼했고 곧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결혼 직후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이주했습니다. 크리스탈은 곧 대도시 생활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1년 반 후 톰과 함께 메인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크리스탈의 고향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브리지스톤이라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이 도시는 스티븐 킹의 소설 안개의 배경이 된 곳으로 유명합니다. 크리스탈은 작은 신발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이후 추가로 임시직도 맡았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 톰과 함께 사라라는 이름의 딸을 낳았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톰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지역 술집에서 보내며 거의 모든 수입을 술값으로 써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크리스탈이 식료품을 위해 모아둔 돈까지 써버렸습니다. 때로는 식사할 돈조차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크리스탈은 이혼을 신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톰은 그 후 딸을 가끔 보았을 뿐 그녀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의 새로운 동거인은 크리스탈에 대한 혐오감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는 불쾌한 전화와 개인적인 방문을 통한 비난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전 결혼 생활에 불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크리스탈은 사라를 아버지에게 보내는 것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톰의 새로운 동거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우려로 크리스탈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결국 크리스탈과 그녀의 딸은 어머니의 집으로 이사했고 이후 몇 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집을 사기 위해 충분한 돈을 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크리스탈은 수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그녀의 꿈을 이루어 브리지스톤 외곽의 아늑한 집을 구입했고 그 집은 숲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호수에서 불과 몇 걸음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녀와 딸 사라는 마침내 자신들만의 공간을 갖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9명의 형제 자매와 함께 자란 크리스탈은 외동딸에게 가능한 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퇴근 후 모든 자유시간을 함께 보내려 노력했고 종종 영화를 빌려보거나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1994년 5월 10일 크리스탈이 30살이고 사라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함께 일식을 관찰했습니다. 다음 날은 평소처럼 흘러갔습니다. 크리스탈은 직장에 가고 사라는 학교에 갔습니다. 저녁에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그 후 크리스탈은 딸을 잠자리에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사라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전화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곧 불안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속되는 소리로 인해 그녀는 1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짐작했습니다. 사라의 침실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고 그녀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소리는 부엌에서 나고 있었지만 소녀는 방을 나가지 않고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없었습니다. 사라는 아주 작은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두려움 속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곧 발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자신의 방향으로 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문이 곧 열릴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빠르게 침대 밑으로 숨었습니다. 대신 부엌에서 서랍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주방 용품들을 뒤적거리는 듯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소리는 컸지만 갑자기 멈췄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사라는 본능적으로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돕고 싶었지만 너무 두려웠고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이 고요함에 휩싸인 후 사라는 모든 용기를 모아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갔고 창문을 통해 비치는 부드러운 달빛 속에서 불안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부엌에 다가가면서 그녀는 새벽 1시를 가리키는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바닥에서 어머니를 발견했고 그녀의 손 옆에는 전화 수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라는 흥분된 상태였지만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911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통화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크리스탈의 방으로 달려갔고 거기에 있는 예비 전화기를 찾았지만 그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사라는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잠옷차림에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5월이었고 날씨는 쌀쌀했으며 비까지 내리고 있었지만 사라는 자신의 편안함은 생각하지 않았고 그녀의 유일한 생각은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집은 시내 중심가로 내려가는 길에 거의 1k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사라는 다른 집들로 달려갔지만 거기서도 그녀의 노력은 헛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주인들이 부속 건물에 살고 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열렸습니다. 사라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빨리 설명했고 놀란 주민들은 그녀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911에 전화를 걸어 사건을 신고했고 경찰관들이 그녀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바닥과 벽, 주방 용품에서 수많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즉시 더 이상의 도움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관문 유리에서 손자국이 발견되었는데 다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사라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방 바닥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신발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신발의 크기와 모델을 확인하기 위해 이를 촬영했습니다. 이 흔적들은 사라의 침실로 이어졌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서 끊겼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일부 흔적들을 지우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흔적의 수량으로 볼 때 이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흔적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곧 분명해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일부 얼룩들이 다른 것들과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은 비스듬히 떨어진 것처럼 보였고 다른 것들은 위에서 직접 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인이 사건 당시 실수로 자신의 거실 수 있는 얼룩을 손에 남겼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또한 방울들이 주방용 휴지롤로 이어졌다가 집 출구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마도 범인은 현장을 떠나기 전에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 수건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사는 발견된 모든 증거들과 함께 계속되었고 이는 가능한 한 빨리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찾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증거들도 발견되어 실험실로 분석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실험실이 과부하 상태였고 결과는 반년 후에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관들은 직접적인 증거 없이 수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집에서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전적 이득의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또한 침입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아 크리스탈이 직접 범인을 들여보냈을 것이라고 추정되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잠옷을 고려할 때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방문자를 알고 있었거나 누군가가 그녀를 설득해 문을 열게 했을 수 있습니다. 수사의 중점은 유일한 목격자인 사라와의 대화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중 하나는
집에서 911에 전화하지 않고 왜 이웃집으로 달려갔는지였습니다. 그녀는 집 전화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이는 수사관들에게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전화기를 확인했을 때 통화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소녀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혼란스러웠을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날 밤 사건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 수사관들은 몇몇 목격자들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기가 제자리에 없어서 전화를 걸기 위해 가져와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기기의 경우 경찰관들은 사라가 번호를 잘못 알았거나 나쁜 날씨로 인해 일시적으로 연결이 끊겼을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자신의 방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라의 신문 중에 수사관들은 그녀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어떻게 사건의 세부 사항을 알 수 있었는지 물었고 그녀는 그것이 명백하다고 대답했지만 수사관들은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며 계속해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수사는 첫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현지 상점에서 범행 현장의 발자국과 일치하는 신발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크리스탈이 전 남편의 여자친구인 테레사와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져 경찰의 의심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년 전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시작된 크리스탈과 그녀의 남자친구 데니스의 관계는 업스 앤 다운스로 가득했습니다. 때때로 데니스는 이상하게 행동하고 벽을 치기도 했는데 이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그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여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다음 날 수사관들이 데니스의 집에 왔을 때 그는 즉시 크리스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경찰이 그날 밤 집을 나갔는지 다시 물었을 때 데니스는 기절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데니스는 그날 저녁 크리스탈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친구의 자동차 수리를 도와주느라 늦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크리스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만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했고 이로 인해 작은 다툼이 발생하여 데니스는 집에 머물렀습니다. 경찰이 그의 진술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가 실제로 친구를 도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데니스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동의했고 한 가지 질문을 제외하고는 거짓말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탈 사건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지 물었을 때 그는 부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또한 데니스는 용의자와 같은 신발 사이즈였지만 그의 집에서 일치하는 신발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데니스는 자발적으로 DNA 샘플 제공을 제안했지만 이상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만약 자신을 체포하기로 결정한다면 상사가 항상 자신을 존중해왔기 때문에 동료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직장 뒷문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발언은 그의 무죄 주장을 고려할 때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경찰은 나중에 다른 도시에 사는 크리스탈의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크리스탈이 다툼이 있을 때마다 점점 더 긴장된 모습을 보이는 데니스의 행동에 대해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탈은 심지어 그와 헤어질 것도 고려했지만 그의 반응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은 처음에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던 크리스탈의 동료와의 대화 후에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데니스의 직장을 떠난 직후 그는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경찰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도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의 사건의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DNA 검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 몇 달이 걸릴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경찰은 다른 가능한 단서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곧 수사관들은 특이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파티에서 술에 취해 있던 돈이라는 지역 주민이 이 불쾌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신문을 받으러 왔을 때 돈이는 파티의 어떤 세부 사항도 기억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나중에 도니가 알코올 문제가 있었고 이야기를 지어내는 그의 성향이 경찰에게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크리스탈의 집 근처에서 뉴햄프셔 번호판이 달린 검은색 픽업 트럭을 보았다고 보고했지만 이 정보는 중요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나가던 여성 중 한 명이 사라의 집에서 상향등을 켠 차량이 자신에게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미행당하는 것이 두려워 급하게 다른 길로 돌았지만 그 차는 지나쳐 갔습니다. 이 사건 역시 수사관들의 조사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새로운 단서를 찾고 일어난 일을 밝히려는 시도들은 계속되었지만 성공적인 결말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오랫동안 크리스탈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10,000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증언을 기대하며 도시 전역에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한편 크리스탈의 전 남편의 여자친구인 테레사가 이 전단지들을 떼어내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습니다. 전 남편과 관련해서는 그의 연루 가능성도 조사되었지만 수사관들은 곧 그의 알코올 문제와 명확한 동기 부재로 인해 연루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이혼 후 크리스탈과 관계가 있었던 다른 두 남자를 신문했지만 그들에 대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톰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DNA 샘플을 제출했고 그 결과는 9개월 후에야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샘플도 범죄 현장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데니스의 샘플을 재분석한 후에도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난관에 부딪혀 유일한 목격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사라가 스트레스나 기억력 손실로 인해 세부 사항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텍사스에 있는 이모의 집에 살고 있었고 수사관들은 전국을 건너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고 거짓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관들은 매일 같은 질문을 했지만 그녀는 항상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90년대가 끝나고 FBI 데이터베이스가 도입되면서 수사관들은 범인의 DNA를 시스템에 입력했지만 이 역시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새로운 증인을 신문하고 여러 사람을 조사하려는 지속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미해결로 남았습니다. 99년에 새로운 수사관이 사건을 맡았고 그는 기존 증거를 검토할 뿐만 아니라 도시와 그 주변의 대부분 남성들로부터 DNA 샘플을 수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실험실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더 빠른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수백 개의 샘플을 수집했음에도 일치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수사관은 또한 살에게 연락하여 심리학자와 협력하여 사건에 대한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사라가 실제로 사건의 세부 사항을 기억하지 못하며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 후 수사는 수년간 진전이 없었습니다. 사건 수사는 계속되었지만 2006년까지 새로운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때 수사관들은 갑자기 중요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것과 동일한 DNA 샘플이 FBI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었습니다. DNA의 주인은 이전의 용의자 목록에 없었던 마이클 허친슨이었습니다. 2003년에 그는 경미한 위반으로 체포되어 6개월의 자유 제한과 3년의 보호 관찰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의 DNA 샘플이 채취되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연방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되지 않고 실험실 보관소에 보관되었습니다. 3년 후 마이클은 안전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결혼식 날에 체포되어 구금되었습니다. 같은 날 그의 DNA 샘플이 채취되어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었습니다.
곧이어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수사관들이 DNA 일치를 확인했습니다. 수사관은 사라에게 연락하여 정보를 공유했지만 공식적인 기소가 이루어질 때까지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라가 마이클을 아는지 물었고 사라는 부정했습니다. 마이클이 이미 구금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 절차는 더 쉬웠습니다. 수사관은 마이클이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신중하게 사건을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이클이 사건 당시 브리지스톤에 살았으며 크리스탈의 집에서 3km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19살이었던 마이클은 사라가 경찰에 신고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옆에 살았습니다. 마이클은 크리스탈의 집 근처에 사는 그의 어머니를 자주 방문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녀의 집을 지나다녔습니다. 수사관은 마이클이 크리스탈을 보았을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후 그와 대화하기 위해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크리스탈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의 DNA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후 수사관은 용의자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관여를 인정하기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사항들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뚜렷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 관찰은 결정적이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스스로를 도우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법정에서 증거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마이클의 DNA가 기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마이클을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했으며 그가 크리스탈의 집을 반복적으로 지나다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의견으로는 그가 그날 밤 부적절하게 행동했습니다. 자백을 거부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재구성하기는 어려웠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도 설명되었습니다. 이는 마이클의 직업 때문이었는데 그는 벽돌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석공으로 일했습니다. 거친 표면을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그의 손바닥의 지문 패턴이 마모되어 지문을 남기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마이클은 그날 밤의 사건에 대한 자신의 버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배서 크리스탈을 만난 후 서로 동의해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저녁은 오토바이를 탄 검은 재킷을 입은 정체불명의 사람의 예기치 않은 방문으로 방해를 받았습니다. 마이클은 자신과 크리스탈을 보호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손에 부상을 입었으며 그러자 신비로운 낯선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마이클도 떠나기로 결정했지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특히 범행 현장에서 그의 흔적만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두 번째 사람에 대한 그의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날 저녁배에서 크리스탈을 본 목격자들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재판은 2007년 4월 9일에 끝났고 마이클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이클은 결국 가석방 없는 10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는 계속해서 형을 살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의 목격자인 사라는 그 사건으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작가가 되어 어린 시절부터 기억해온 그 범죄에 대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책을 쓰는 동안 그녀는 경찰이 놓친 새로운 세부 사항들을 발견했습니다. 사라는 마이클이 그 당시 뉴햄프셔 번호판이 달린 아버지의 검은색 포드 픽업 트럭을 자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 목격자가 그날 밤 크리스탈의 집 앞에서 비슷한 차량을 목격했습니다. 사라는 또한 그날 밤 자신의 앞을 지나간 상향등을 켠 차량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여성도 기억해냈습니다. 그 여성은 사이렌 소리를 경찰차로 착각했고 나중에 마이클로 밝혀진 자신의 친구를 걱정했습니다. 경찰은 보고서에 그의 이름과 주소를 기록했지만 당시에는 연관성을 찾지 못했고 이로 인해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놓쳤을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이러한 새로운 사실들이 사건의 진실을 훨씬 더 일찍 밝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